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시황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일제 강세를 보인 조선주와 석유주 소식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급반등하면서 전일 한화오션은 장중 13%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한때 100달러까지 치솟던 유가였는데 어느새 70달러 직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큰 폭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국제유가 흐름 먼저 살펴주실까요? 사실 이제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은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잘 움직여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가 이제 어제 한 4% 정도 상승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과 석유 관련주들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어제 한화오션이 12.04%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에서 한 4% 정도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지난 17일 날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가 좀 이제 선물이 배럴당 3.19달러, 4.12% 상승했고요. 그리고 WTI 선물 역시 배럴당 2.99달러, 4.1% 상승한 75.89달러에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그대로 영향을 줬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돌아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던 몇 개월 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간다, 혹은 그 이상 간다, 정말 설레발들이 엄청 심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CPI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CPI도 관심 밖에 멀어지고 그에 따라서 유가도 좀 관심 밖으로 많이 멀어졌죠. 작년에 비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거의 브렌트는 3.19달러, 그리고 이제 WTI는 75.89달러까지 떨어진 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유가 상승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산유국 모임이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고려 때문인데 원래는 올 연말까지 하겠다 했다가 이게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전날이 16일 날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바로 이제 4%가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이것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더 종합적인 이유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국내 조선사들 수주 호황도 계속되고 있고요. 신조선가 지수도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조선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유가 상승이 보통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죠. VLCC죠. VLCC의 어떤 수주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선박 가격을 나타내는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었던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 업황의 개선으로 가는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간 선가가 강세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인력 문제가 그동안 제일 문제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또 최현재 바닥인 중국 경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중국 경기가 어쨌든 지금 바닥입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더 죽을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좀 오랜 기간 또 머무르다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좀 살아날 거라 보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때만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겪었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때 시기와는 분명히 엄밀하게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똑같은 100달러인데 예전에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죽겠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워낙 경기가 좋기 때문에 국제유가 올라가는 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대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분명히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 하다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전날에 5% 급락하고 이번에 4%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당분간은 이제 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뭔가 경기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심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국한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뭔가 확 들어오기까지는 그래도 몇 개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그 선박 관련주, 조선 관련주, 석유 관련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분할 접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 이거 진짜 못 사면은 정말 손가락이 너무 간지러울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번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정도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는 괜찮지만 지금 나는 다 사놓고 기다려야지 이거는 굉장히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분할 접근할 만한 종목을 좀 선별해 보고 싶은데 전날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했던 한화오션이라든지 기자재 쪽에서는 HSD 엔진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될까요? 네.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제일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오션이나 삼성전자중공업, H현대중공업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HMM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개 중에 굳이 한 개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쪽으로 좀 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선주들은 굵직한 기업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면서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어제는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여서 상생 금융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 김 기자, 횡재세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일명 횡재세법이 지난 14일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자 수익이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정부가 환수한 세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니까 민주당도 이에 맞서 횡재세법을 발의했다면서 자본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총선용 정책이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횡재세가 도입이 되면 은행주의 투심은 또 위축될 것 같거든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연말이면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는 강세를 보이는데요. 올해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증시 격언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KRX 300 금융지수는 5.94% 상승했는데요. KRX 300 금융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KRX 300 지수 중에 금융업종만을 추려낸 겁니다. 같은 기간 KRX 300 지수가 9.58%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다소 부진한 성적인데요. 개별 종목을 살펴봐도 은행주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만 4에서 6%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낸 것 같지만 사실상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좀 아쉬운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봐도 4대 금융지주 모두 올해 성적표가 더 안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금융지주의 상승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직배됩니다. 전날 주가는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가 약보합세로 신한지주가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국내 은행주들의 상승률만 보면 주가 흐름이 참 좋아 보이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니 하락폭이 지금 두드러진 상황이거든요. 만약 횡재세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은행들은 지금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미 전날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들이 모여서 올해 안에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봤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민주당이 횡재세로 제시한 2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은행권은 올해 3분기까지 약 44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뒀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올해 누적 단기 순이익도 19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2%나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횡재세법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업계 스스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캐시백 방식 등 자발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실제로 횡재세가 도입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은행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거액의 기여금을 낸다면 은행주 자체에는 좀 투심이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증권가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현재는 정책 변수에 따라 은행주 투심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와 야당도 금융권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하나증권 측은 여야를 떠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은행의 초과이익 회수에 대한 움직임이 발현될 공산이 크다며 규제 우려가 계속 부각되는 점은 은행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이 횡재세 논의 외에도 내년에는 금리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란 이 기대감 때문에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고 또 분기 배당이 활성화하면서 기말 배당에 대한 쏠림이 약화해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횡재세 관련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향후 증권가에서도 은행주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권의 상생 방안을 내놓는 부분 또 더불어서 횡재세가 부과될지 여부 여러분 계속 지켜보시면서 은행주의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로봇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능형 로봇법이 지난주부터 시행되면서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이 허용이 됐죠. 다시 한번 주도주의 타이틀을 노린다 로봇주. 전거래일 로봇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조호진 대표님, 이 화색이 돈 로봇주 이 시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법안이 두 가지 법안이 중요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달 17일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안에 관련된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갖다 논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법사위에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그럼 대부분 통과한 다음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 기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된 것은 지능형 로봇 촉진법이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이 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이제 뛰었던 거고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안의 핵심이 뭐냐면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로봇이 밖에서 이동할 수 없었던 건가라고 생각해봤더니 진짜 밖에서 야외에서 로봇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안 때문에 로봇의 실외 이동이 안 됐던 것이고 로봇이 야외에서 밖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으면은 로봇의 적용 범위 넓어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물류, 택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순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올라갔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올라갔는데 또 하나 이제 로봇 산업이 기다리는 법안이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법안인데요. 생활물류 서비스 법안은 많은 것이 함축 남아는 담고 있는데 이 법안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해당 상임위에 통과됐고 7개월 전에 이제 법사위 회부됐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당 법안에 만약에 범죄 이력자가 택배 음식 배달업에 된다면은 이걸 막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박이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그 음식 배달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항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 전과자가 만약에 취업을 갖다가 이런 음식 배송업도 취업을 갖다 맡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형평 논란이라는 거는 사실 상장사 임원들이 다수가 전과자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전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종목이 논외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사 임원은 사실 아무런 제재 없이 전과자가 임원도 되고 있는데 음식 배달하는 분들이 전과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한다면은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이것 때문에 생활물류 서비스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통과된다면 로봇 산업의 또 다른 이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들의 상승 지속성도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영향을 줄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고 오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옵트론텍인데요. 내년 폴디드 줌 모듈 매출 증가로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4,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인데요. 네, 진에어는 국제 여객 공급, 수송 대비 높아진 비용으로 3분기 수익성이 부진했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첨보는 판가 인하와 또 수요 둔화로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내려잡은 모습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인데요. 황반변성 치료제인 SCD-411의 유럽 5개국 판권 계약을 공시했는데 이 소식에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첨보의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개별 공시 속에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좋은 방산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국내 방산업체들이 세계 방산 강국이 되는데 사우디와 거래 성사 여부가 열쇠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선용 대표님? 네, 사실 제가 이 칼럼을 처음 읽고 나서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좀 큰 분을 이제 큰 클라이언트를 모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을 잘하게 되면 또 거기서 소문나서 쫙 이제 더 큰 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업 할 때 사실 보통 되게 좋은데요. 이 한 블룸버그의 이 한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우디에 장기로 이제 대규모의 무기를 수출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같은 잘 아시겠지만 43년 만에 이제 사우디와의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죠. 여기서 이제 국방 및 방산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알렸고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진전이 됐겠죠. 특히 이제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여기서 합작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죠. 이제 천궁2 같은 경우는 사우디로 이제 조 단위의 수주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제 인도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고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는 뭐 주변에 있는 인접국 자체가 다들 이제 테러 위험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방공 무기 도입이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고 이걸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요는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무기 수출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9위인데 이게 세계 9위라고 해가지고 야, 그럼 1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레벨이 4위 목표면 5개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먼데라고 하시겠지만 1위를 제외한 2, 3, 4, 5, 6, 7, 8, 9가 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일단 퍼센테이지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죠. 이제 78%고요. 그리고 2위가 프랑스 6.4%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스페인인데 4.9% 3위고요. 우리나라가 2.6%이기 때문에 3위와는 2.6%포인트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물론 크죠. 굉장히 크긴 크지만 이게 못 따라갈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도 그 이제 영국에서 그런 이슈가 유럽에서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가성비가 높은 이제 무기로 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뭔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하다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쪽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수출길만 좀 열게 되면은 이 3개국의 독과점지를 깰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1등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제가 할 말 없습니다. 미국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 3위권만 내만 들어가줘도 이게 정말 딱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 고객들이 뭐 필리핀이나 인도, 태국 같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무기를 팔아왔는데 이게 조금 월드와이드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손이 되려면 주요 고객들로부터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우리가 체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잠재적 고객들이 한국 무기 그동안 가성비도 괜찮았던 걸 보는데 이게 퀄리티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수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뭔가 우리나라가 고도의 무기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급자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방산 관련주들은 좀 장기로 보실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가 3대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탑픽 종목 어떤 종목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종목 세 개를 한번 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각자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상승률은 괜찮았는데 하나 시스템, 하나 두 개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조정받고 좀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IG 넥스원 쪽이 원픽인 것 같은데 문제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기
3분기 기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매출 비중이 한 69% 나왔고 해외가 31%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82% 그리고 해외가 17%로 줄었기 때문에 해외를 늘려야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천궁이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천궁만 뚫리게 되면 해외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밸류를 측정할 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이 KC텍의 고석태 회장이 25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조호준 대표님,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증여를 하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냐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고석태 회장의 아들 고상걸, 그다음에 딸 고유연 씨가 이제 큰 금액을 받았으니까 두 분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럼 고석태 회장 입장에서는 야, 다 컸는데 주식까지 줬는데 증여세 니네가 알아서 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때 증여세 기준이 증여를 발표하면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낸 걸 기준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왕 증여세를 낼 때 사실은 이제 그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 구간을 골라서 증여를 발표한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2개월 뒤에는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논문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전자공 시스템 시작된 99년 이후에 모든 증여를 다 조사해 봤더니 제가 말한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고날을 골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2개월 후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석태 회장 역시 이 증여를 갖다 했는데 딸 자녀가 엄청난 금액을 증여받았으면 가급적 증여세를 적게 내는 구간을 골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KC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공 전문 기업이고 KC텍에서 2017년도에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증여 오늘 얘기하는 종목 KC텍입니다. KC텍은 이제 반도체 그 전문 기업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산화도 많이 성공해서 그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되어 있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 올라갈 것이라고 고석태 회장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KC텍의 주가를 갖다가 미리 선점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KC텍의 디스플레이 OLED 장비를 갖다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가 채택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된 KC텍도 당연히 수혜주라고 꼽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